있다. 그럼 광주읍성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 해자는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만은 광주읍성은 원래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석성, 돌로 된 성으로 수축된 것은 대략 조선 태종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나주랄지 이런 읍성이 대체로 태종대 추초된 걸로 봐서 이 광주읍성도 태종대 추초됐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태종대 추초되면서 읍성과 함께 해자도 추초되었느냐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읍성 관련된 여러 가지 발굴 보고서가 하나 있고 또 뭐 뒤에 광주 문화전당 만든 것도 쪽에 관련된 것을 해봤는데, 애초에 처음 할 때는 읍성 개발할 유적 발굴할 때는 해자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뒤에 이제 문화전당 자리 그 자리를 발굴하면서 보니까 해자터가 있다 해서 읍성 해자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언제 이것이 처음 축조되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경양 광주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광주기 아니라 광주 읍성 내지는 그 해자와 무관치 않은 가운데 이렇게 이것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양 광주는 광주 읍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광주 읍치, 광주의 치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광주 치소에 존재하기 때문인데 광주 읍치의 경제적 기반이 확충되는데 아마 이게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 읍치 근방에 대한광주를 축조하고 그에 따른 용수랄지 배수를 위한 수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광주 치서 인근에 새로운 경지랄지 기와의 농토의 운영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고 동시에 사람들의 살 수 있는 기반이 확정되고 그래서 인적 물적 기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농토가 확보되는 등 이런 읍치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18세기 말에 정조가 화성을 수초했을 때 상황이 좀 참조가 됩니다. 이 화성은 왕실에서 국왕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면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 화성을 축조하면서 이제 그걸 운영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원 근방에다가 대형 저수지를 4개를 축조합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 축조하게 마련된 이 농지를 둔전으로 개발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화성 운영 경비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 정조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현재 수원에 유명한 서호 같은 것도 다 이때 정조 때 만들어진 인공저수지입니다. 이런 예로 볼 때 이 경양광주이 광주 치소에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광주 치소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광주 관화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걸 만들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23페이지 붙어요. 그러면 광주 치소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에서 이렇게 치소 근방에다 저수지, 대형 저수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읍치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이거 보면 당시 광주 지역의 제양 세력의 존재가 상당히 좀 모자라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세종대 세종 12년에 광주 목사 신보환이라는 사람이 광주 주민이었던 노홍준이라는 사람이 후사당한 것도, 목사라면 정상품에 해당하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관리인데 지역 유력자가 그냥 투수를 팬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 드문 사건인데, 그리고 그래서 광주 목에서 광산 해열로 개파가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을 또 한 50년 뒤에 광주의 판관이 이제 부목사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는데 길을 가는데 어디서 화살이 날아들어가지고 이 판관을 맞추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광주가 이렇게 격이되고 이런 사건이 기록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광주 지역민들이 상당히 광주 지역의 유력자들의 발언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고 중앙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을 수령 입장이랄지 중앙 입장에서는 광주 유력세력, 유력 사족이랄지들을 좀 견제할 필요성을 당연히 느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읍치에다가 만든 것이 아닌가, 대형 저수지를 만들고 읍치의 경제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당시 사적들은 대체로 읍치가 아닌 읍치 외곽지역, 읍치에 떨어진 외곽지역의
터를 잡고 그 향초를 개발하면서 자신의 거점을 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읍치의 발전은 사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읍치는 그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 목사라와 같은 관리할 쪽은 그 아전들의 입김이 훨씬 강한 곳인데 이 지역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관권을 좀 더 이렇게 성장시켜서 지역의 유력자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개혁방송의 수출의 일차적인 목적은 지역세력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시 이제 시장의 이분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5세기부터 해서 16세기 가면 상당히 전국의 거의 모든 고을에 하나 이상씩의 장시가, 요즘 말로 해서 5일장 비슷한 장시가 만들어지는데 읍치에 장시가 만들어지면서 장시가 점차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역시 그런 장시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토대로서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개항방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인적 물적 기반 이런 것들이 활용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력자들의 견제를 할지 혹은 장시 발전이라는 그런 시대 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읍치의 경제 기반 혹은 일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만든 것, 그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항방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관리와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방족은 관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주주 내지 공유의 수리스니까 당연히 뭐 관청에서 이 관리와 운영을 책임졌을 텐데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관리와 운영은 수령이 책임지는데 수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제가 거기 25페이지 밑에 넣었습니다. 밑에서부터 6페이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향리나 면인과 같은 사람들을 권동관으로 임명해서 그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 저수지들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저수지별로는 이제 감관과 감고를 둡니다. 이 감관과 감고가 개별적인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개항방주도 대체로 그랬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중치원, 일제 초기 중치원 조사에 잘했다면 개항방주에는 관리 책임자로서의 감독 혹은 감관이 2명이 있었다. 감관이 2명이 있었다. 그리고 또 같은 기록에 보면 전라도 쪽에 큰 저수지는 감관 밑에 감고가 몇 명씩 두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감관이나 감고는 목리 지역 저수지의 목리 농민들의 호선 추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임명됩니다만은 수령이 임명합니다만은 소작인들 중에서 좀 능력 있고 이런 장관들을 이제 감고로 임명해서 감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 조선시대 일반적이었는데 개항방주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항방주에 감관이 2명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봐서 그 밑에 역시 감고가 몇 명 있었을 것이고 감관은 개항방주의 목리 지주 중에서 그 다음에 감고는 역시 자기 중에서 임명받아가지고 이 감관과 감고를 중심으로 이게 제때 물을 방류한다든지 골고루 가져간다든지 물에 물 도둑질을 막는다든지 적절히 때에 맞춰서 이렇게 주제 전달 전환들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조선시기에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수리시설 관리하는 일종의 자치조직으로서 수리계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수리계, 목리계, 재연계, 보계 등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는데 개항방주는 이런 재연계나 수리계에 있었던 기록은 없는데 개항방주가 함께 같이 연결돼서 운영됐던 조탐보에는 조탐보계가 있었음이 확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치원 조사자료에 나오는데 이 조탐보계가 꾸려져서 조탐보를 이렇게 수리하고 했다. 근데 거기 설명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조탐보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이제 2번 수리한다. 봄에 수리하고 가을에 수리하는데 봄에 조탐보 수리는 조탐보에 먹는 놈이 조탐보에서 개항방주까지 쭉 수로가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수로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목리 농민들이 봄에면 조탐보 계를 조직해서 봄마다 이 조탐보를 수리하고 가을에는 개항방주의 목리 농민들이 수리한다.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조탐보에는 계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항방주는 계란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로 볼 때 개항방주에도 조탐보 계와 비슷한 개항방주에 관한 계가 수리계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조탐보계는 기록에는 15 내지 20명에 이르는 목리 자기인이었다는데 개항방주는 훨씬 더 많은 목리 자기인들이 있었겠죠. 무려 당시 기록에 보면은 개항방주의 목리 농민이 4계면에 걸쳐서 살았다고 하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었고 그런 사람들이 계를 조직해서 이것을 운영했을 것이다. 관리 운영했을 것이다 봅니다. 이게
정약용 예로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능으로 거쳐서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돼서 그대로 운영되지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19세기 말엽에 30페이지 나오는 언제 어떻게 준수했느냐 전혀 기록에는 어떻게 알 수 없는데 1896년이죠. 1896년에 오행묵이라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 가보개혁 이후에 신안군이 생기면서 신안군이 이제 수령으로 와가지고 지도군 총세로 오셨냐. 이 양반이 이제 광주 관찰부가 보고하러 왔다가 광주 이제 그것을 기록한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시 자기가 둘러본 대학관계 둘레가 한 10m 정도 되고 연꽃이 가득 찼다. 가운데 10여 개의 섬이 있다. 이게 섬이라고 하는 건 섬이 아니고 대처 당시 준설하면서 흙을 밖으로 보내기 힘드니까 저수지 가운데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듬해 풍물 주면 다시 내려가고 매년 준설하고 쌓아놓고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기록 같은 데 보면은 준설할 때 준설한 흙을 저수지 밖으로 파내라 하는 명령이 자꾸 내려가는데 힘드니까 대체로 저수지 내에 작게 도톰하게 이렇게 성층을 이렇게 쌓아놓고 했던 것들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이 당시에도 그런 섬들이 실어서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여전히 그때까지 우리 기능을 거의 했다. 때때로 중간에 이렇게 파괴를 일어나시는 바위 보다 좀 더 수많은 대체로 발휘하면서 저는 후기 약 2, 300년 동안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깁니다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